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이 해주는 집에 공동명의를 주장하던 얘랑과 얘랑 어머니에게 사이다 발언을 하고 파혼한 똑소리 나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파혼 결정했습니다. 남친 어머니에게 내가 거지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고 확실하게 선 그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이랑 집 하나 나눠 갖기 싫어서 이러냐고 하는데 집도 없으신 분이 그게 할 말이냐고 하며 크게 웃어 주었습니다. 제가 남편 될 사람이 어머니라서 항상 웃는 표정으로 잘해드렸더니 우습게 보였는지 아니면 모자라 보였는지 정말 어이없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에게 제가 버릇없게 말했다고 하며 화난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좋게 말했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공동명의를 주장하니까 딱 잘라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네 집이 이렇게 거지근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결혼하고 나면 사돈의 재산도 나누자고 할 사람들 같아서 파혼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는 마음 확고하니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 두서없는 글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볼게요. 저는 31살, 남친은 33살이에요. 둘 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상견례까지 했어요. 상견례는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빠와 언니가 하나씩 있고 언니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늦둥이 막내예요. 오빠와 언니 둘 다 결혼할 때 아빠가 집을 해주셨고 저도 결혼할 때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집값으로 치자면 저희 오빠나 언니가 결혼할 당시와 지금의 집값은 거의 3배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얼마 있다가 저희 아빠가 집을 장만해 주신다고 하면서 집은 언니 오빠와 함께 알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아빠에게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너희 삼남매 공평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언니나 오빠 결혼할 때와 집값의 차이가 너무 크니 집 안 해주셔도 불만을 안 갖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언니 오빠의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 현 시세가 많이 비싸도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된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보면 맞벌이 하면서 하물며 전세라도 대출금 갚아가며 마음대로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죠. 저희 집에서 집을 해주신다 했다고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친과 얘기하는 중에 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 남친이 모은 돈으로 혼수 장만하고 제가 모은 돈은 저희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남친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남친 부모님을 몇 번 만났는데 남친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잘난 것 없는 아들이 집 걱정 없이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 전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친과 평생 함께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번 주에 남친과 남친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저녁을 먹었는데 신혼집은 잘 구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 오빠와 함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남친 어머니는 당신과 함께 집을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집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언니 오빠와 집을 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는 그럼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는 거지? 하시더군요. 너무 황당했는데 저는 아니요, 명의는 제 명의로 할 건데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부부가 되면 재산을 나누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게 말씀드린다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데 저희 부모님이 공동명의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무조건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했더니 결혼하면 부부는 재산을 나누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너희 가장 큰 재산이 될 집인데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신이 확 들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말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20대 중반만 됐어도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30이 넘었는데 저를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아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참고 남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께 집 안 받고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전세든 월세든 해서 시작하겠다고요. 지금 어머니가 공동명의 운운하신 거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거지들과 사돈 안 맺겠다고 당장 파혼하라고 하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친이랑 남친 어머니 둘 다 발끈하더라고요. 저에게 왜 그렇게 삐뚤어지려 하냐길래 내가 뭐가 삐뚤어졌냐고 했더니 남편이랑 집 나눠 갖기 싫어서 이러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친에게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는 집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집인데 오빠와 어머니가 이렇게 강요해서 공동명의로 한다는 거 알면 당장 그만두라 할 거니까 이랬더니 분위기 싸해지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평생 함께할 사이인데 집 명의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더군요. 그럼 어머니야말로 집 명의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그렇게 공동명의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물었어요. 우리 부모님 가진 돈이 탐나시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신혼집 공동명의로 하면 남친 어머니는 나랑 우리 집을 호구로 알고 우리 부모님 재산도 나누자고 할 사람 같아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나 결혼한다고 우리 언니와 오빠는 웬만한 가전들과 가구도 사주겠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필요한 것 있냐고 물어본 적은 없고 한다는 말씀이 공동명의 하라는 것이니 이런 양심 없는 사람을 평생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살 마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가족들과 안 보고 살아야 할 텐데 그래도 결혼하겠냐고 했더니 대답 없더군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날 계속 남친에게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자초지종 설명하고 파혼하겠다 말씀드리기 바빴거든요. 그날 남친과 남친 어머니 만나서 얘기했던 것을 들으시고 저희 엄마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있냐고 하시면서 다시는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남친과 통화했는데 자기 가족들과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면서 결혼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나는 내 가족들에게 다 말했고 우리 엄마가 오빠네 식구들 모두 거지라고 하면서 파혼 잘 결정했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도 거지 시부모가 뭐라도 얻으려고 징징거리는 거 평생 보고 살 마음 없다고 말했고요. 결혼 전에 본성을 드러내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했어요. 뭐라 저를 설득하려 하는데 제대로 듣지 않아서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남친 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랑 집 나눠 갖기 싫어서 이러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도 없으신 분이 그게 할 말이냐고요. 그리고 크게 웃어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가 원한다면 아들과 안 보고 살 테니 결혼하라고 하더군요. 남친과 결혼하면 평생 거지들 적선하며 살게 될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고 공동명의 얘기 나왔을 때 바로 파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런 소리는 왜 했냐고 하길래 공동명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어머니도 한번 해본 소리 아니냐고. 그래서 나도 한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봤는데 어떻게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더 이해가 안 가서 더더욱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전화번호 차단할 것이니 연락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공동명의 얘기 아니었으면 남친네 가족이 거지, 빈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좋지만은 않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욕심이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든 간에 사돈의 돈에 왈가왈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지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서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좀 했다고 생각했고 세상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직 세상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많이 봤지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려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에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힘내려고요. 남자 없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할 일 잘 하고 있다 보면 좋은 남자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자를 만나면 더 따지게 되겠죠. 따지지도 않고 나중에 결혼해서 사내 못 사내 하는 것보다 재고 따져서 아닌 인연은 애초에 끊어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비싼 대가 치르고 세상을 배웠다 생각하려고 하는데 가족들도 함께 대가를 치르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에요. 염치 없는 거지 가족 잘 쫓아버리셨어요. 사돈의 돈을 탐내는 건 진짜 정상이 아닙니다. 쓰니님이 이렇게 똑똑하시니 비슷한 남자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이번 사연은 식장 예약을 하고 말을 바꾼 예랑에게 단호하게 파혼한 똑소리 나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랑에게 파혼하자고 말한 날 전화 온 것을 안 받고 다음날 통화했는데 처음에는 결혼이 장난이냐고 하더니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우리가 약속했던 것에 대해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헛소리를 해놓고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고 너야말로 결혼이 장난이냐고 난 마음 안 바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고 예약했던 것들 모두 취소해버렸습니다. 시댁이 무슨 벼슬인 줄 아는 사람과는 못 살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을 숨기고 저에게 맞춰주는 척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사람과는 더더욱 함께 살 수는 없고요. 결혼을 하면 젊은 나이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과는 평생 함께 하기 힘들 것 같아서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단호하게 일을 결정하는 제 자신에 저도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요식업에 종사하는 여자이고 얘랑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양가의 경제력과 우리 둘의 경제력이 고만고만하고 결혼할 때 누가 더하고 덜하고 없이 비슷하게 돈 들여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지원과 저희가 모은 돈 모두 비슷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모들과 친하게 지내서 저는 이모들을 챙기며 살아왔는데 얘랑도 그럼 공평하게 자기 이모들도 챙기며 살자고 하더군요. 양가 어른들께 서로 잘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오케이 했죠.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어요. 얘랑은 돈 관리하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었고 저도 그렇게 꼼꼼한 성격은 아닙니다. 결혼 후 아이는 언제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해 상의를 하다가 명절 얘기가 나왔는데 얘랑은 할머니 댁에서 명절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할머님이 정정하시고 큰아버님이 할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암튼 저희는 1년에 있는 명절 2번 중에서 한 번은 얘랑네 가고 한 번은 저희 집에 가기로 했는데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얘랑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랑에게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요. 금전적인 것들 다 떠나서 제가 아침을 먹는 사람이라 아침밥은 내가 차릴 테니 함께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 저녁만 스스로 챙겨 먹어달라 말했고요. 결혼하고 집안일 도와주는 분을 주 1회씩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 요리는 잘하고요. 이렇게 되면 얘랑은 가사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을 누가 더 했다 덜 했다 이런 것들 가지고 따지게 될 바에는 도우미를 부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합의한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얘랑은 결혼 후에 가사일을 할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 저에게 고마워했고요. 아이는 2년 후에 낳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시터를 구할 돈은 지원해 주시겠다 하셔서 맞벌이에 전혀 문제 없었고 얘랑의 용돈 문제에 관한 것도 본인이 기본 30에 유사시에 어느 정도 더 쓸 카드를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돈 관리는 제가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가계부를 작성해서 함께 보면서 저축하고 양가에 지출할 돈이 있으면 상의해서 지출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이모님들 꼭 챙기고 휴가나 연휴 때 1년에 한 번 이상은 시부모님과 시할머님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명절 중에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보내자고 한 얘랑의 말이 고마워서 시댁 어른들 모시고 여행 가는 것을 저도 흔쾌히 오케이 한 것이었죠. 제가 파혼을 결정하게 된 것은 얘랑의 말이 바뀌어서였어요.
너무 화가 나는 게 식장을 잡은 뒤에 얘랑은 명절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정말 그렇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설날이든 추석이든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말을 꺼낸 것도 얘랑이었으면서요. 그러더니 얘랑은 보는 눈들도 있는데 이러면서 새댁이 벌써부터 시댁은 나몰라라 하는 거 어른들이 뭐라 하겠냐고 하는데 그 얘기는 오빠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었고 나는 그게 고마워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오케이 했었다고 했거든요. 얘랑은 그래도 그게 전통이라고 하길래 내가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도록 보내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냐 한 다음에 우리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얘랑은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이냐? 말을 바꾸고도 당당한데 앞으로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무섭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집에 왔습니다. 전화 계속 오는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통화했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그냥 우리는 각자 갈 길 가는 것으로 확실하게 결정했다고 했어요. 얘랑은 또 말을 바꿔서 할머님이 아직 계셔서 몇 년만 그러자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닌 건 아닌 내 성격 알지 않냐고 더 긴 말하고 싶지 않으니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오빠가 말을 바꾼 것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파혼하자고 했으니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위약금은 내가 물겠다 했더니 꼭 그래야겠냐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결혼 전에 이렇게 말 바꾸고 당당한 본성을 보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부모님께 사정 다 말씀드리고 말 쉽게 바꾸는 사람과는 평생 의심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고 가정 꾸려서 잘 살면 좋겠지만 제 선택이 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랑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고 남자들이 원래 철이 늦게 드니 이해해 줄 수는 없겠냐 하셨지만 죄송하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약금 전부 처리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결혼식 날짜 잡고 얘랑이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것을 안 하길 잘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뭐가 급해서 혼인신고부터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다행인 것이죠. 처음에 명절 얘기를 할 때 얘랑이 미안하지만 할머님이 아직 계시니 몇 년만 명절에 얘랑네 집에 가고 나중에는 제 뜻대로 하겠다 했으면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파혼을 결정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계실 때는 두부, 만두, 송편, 떡, 식혜 등을 전부 직접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큰아빠가 제사 줄이고 명절에 차례도 간소화시킨 것이라 처음부터 얘랑이 그렇게 말했으면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얘랑은 제가 명절에 한 번은 저희 집에 가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파혼을 결심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얘랑이 말을 바꾸고도 당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파혼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암튼 저는 파혼했고 얼마 전까지 예신이었다가 일반 여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직접 식사 대접하면서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상황이 좀 우습게 되었네요. 친한 친구들은 에이써도 안 맞으면 이혼하는 시대인데 파혼이 뭐가 대수냐고 저에게 힘내라고 하지만 씁쓸한 마음은 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결혼 전에 이렇게 빠져나온 것을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너무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셔서 칭찬 말고 저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멋지십니다. 쓰니님에게 맞는 멋진 남자분 곧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번 사연은 자식들보다 본인이 더 소중했던 엄마를 늦게나마 시원하게 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엄마를 버렸습니다. 엄마에게 앞으로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의 의지에 따라 부양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해야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려고요. 지금은 진작부터 집과 연을 끊고 살아온 언니를 야속하게 생각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저희 언니는 고3 2학기 때 취업이 되어 지금까지 그 직장을 다니며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20살에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과는 그 이후에 연락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와 가끔 통화하는 정도였어요. 엄마가 하도 언니에게 인정머리 없는 년이라고 해서 저도 세뇌가 되었나 봅니다. 이제야 언니가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불안함과 공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본인 마음 상태에 따라 자식들을 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언니도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우리 자매는 실질적으로 엄마에게 매를 맞은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엄마는 항상 공포심을 주었어요. 엄마는 자식들을 혼낼 때 망치나 드라이버 같은 것을 들고 이걸로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변을 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도 참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네요. 아빠가 벌어오는 돈이 적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공과금을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요. 학창 시절에는 엄마에게 용돈을 부족하게 받아서 학용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속옷도 해질 때까지 입었고 교복 외에는 옷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주말에 엄마와 옷을 사러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너무 신기했을 정도입니다. 엄마와 집에 함께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함께 어디를 간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저는 학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저희 때에도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학원을 다녀야 친구도 만난다는 말이 저희 때도 있던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엄마에게 제발 학원에 보내달라고 해서 몇 달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나서 성적이 거의 올백에 가깝게 나올 정도로 올랐는데 엄마는 오히려 불평을 했습니다. 네가 학원을 다녀서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안 주면 네가 무슨 수로 학원을 다닐 건데? 이렇게 말하며 비웃고는 학원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진학했는데 실습을 해야 할 재료비를 엄마가 주지 않고 엄마는 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언니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길래 말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언니가 돈을 안 갚아서 이런다고 말하는 엄마의 말이 저는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버스비도 없어서 먼 학교까지 걸어서 가는 적도 많았습니다. 엄마에게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다고 했더니 엄마는 버스비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면서 언니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언니가 겪은 이런 일들을 똑같이 겪으면서 자랐고요. 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곧바로 엄마와 연락을 끊고 지낸 것은 아니었어요. 언니가 버는 돈을 엄마에게 맡기라고 했는데 언니는 거절을 했습니다. 엄마는 언니를 보기만 하면 돈을 맡기라는 소리를 했고 언니에게 전화로도 많이 괴롭혔어요. 언니는 독립을 한 지 6개월 만에 엄마의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가족 몰래 이사도 갔어요. 엄마가 언니가 사는 집에 가보니 언니는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그 뒤로 언니는 저랑만 연락을 주고받을 뿐 엄마와 연락을 한 적은 없어요. 제가 걱정되어서 저와는 가끔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결혼도 가족들 모르게 알아서 했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빠가 따로 등록금을 주어서 다행히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며 등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며 충당했습니다. 다행히 취업이 잘 되어 취업을 하자마자 저도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취업이 되자마자 엄마는 버는 돈을 엄마에게 맡기고 엄마에게 돈을 타서 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위협을 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협하며 닥달하는 엄마가 무서워 저도 독립을 했습니다.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좋은 남편, 좋은 시댁을 만나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내년쯤에 가질 계획이에요. 연애 시절 남편은 제가 남들을 뒤에서 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저는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닮았었나 봐요.
엄마는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었고 남들 욕하는 것이 하는 얘기의 전부였습니다. 아빠, 친할머니, 고모들, 언니, 모든 사람을 제 앞에서 욕했고 엄마는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으면 화난 표정을 며칠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닮았었나 봐요. 남편과 연애하며 엄마에게서 온 제 마음속 짜증과 화를 인식하고 있으려는 노력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도와주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힘들다는 것을 저에게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남편에게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에 남편이 인사를 갔을 때 엄마는 제가 버는 돈을 엄마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면 용돈을 50만 원씩은 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엄마에게 못 박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길래 남편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어요. 올해 초부터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혼을 하면 저희 집 근처에 와서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결혼하고 부모님 생신과 명절 빼고는 친정에 가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왜 우리 집 근처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지 너무 싫고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친정에 갔는데 엄마는 또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와 자주 보며 사는 것은 싫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이나 무슨 때에나 찾아뵐 수는 있어도 그 외에는 싫다고 했어요. 엄마는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했나 보다며 한풀이를 하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어려서부터 엄마가 나와 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했어요. 무슨 생각이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말이 그냥 술술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벌어온 돈은 다 어디 갔는지 엄마는 우리에게 학원비도 주지 않았고 용돈도 주지 않아 언니는 버스비가 없어서 그 먼 학교를 걸어 다니고 했던 것과 그 외에 있었던 일을 정신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괴로웠던 것은 엄마의 화가 내 마음속에도 있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엄마의 화가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나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와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언니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집에 찾아오고 했지만 앞으로는 안 오겠다고 말했어요. 부양 포기를 해서라도 엄마와는 이제 관계를 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중에 눈물이 나서 울면서 정신없이 말해서 제대로 말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지금까지 나를 그만큼 괴롭혔으면 되지 않았냐고, 앞으로는 나를 엄마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내가 잘못한 것 있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한 딸이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많이 참고 살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 참고 엄마를 찾아뵈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잘한 것이라고, 이제는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시달리면서 자랐어도 내 앞가림하고 결혼한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하려 해요.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맞고 욕먹고 위협당했던 과거가 생각나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 없는 엄마에게 다시 한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를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살 것 같아서요. 그런 환경에서 잘 자란 쓰니님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정말 장하십니다. 친정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좋은 남편분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3년 만에 전시모가 찾아와 두 모자가 힘들게 산다는 말을 듣고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어 시원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전시모를 만나 상간녀에게 전시모와 전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시모는 불쌍한 척을 하면서 저에게 다시 전 남편과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어이없는 말을 했지만 딱 잘라 거절하고 평생 우리 아이를 볼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왔어요. 어찌되었든 10여 년간 부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불행을 듣고 기뻐하는 제가 좀 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40대 돌싱 워킹맘입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이혼한 지는 3년 되었고 작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랑과 결혼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전 남편을 만났고 저희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1학년 마치고 전 남편은 군입대를 했어요. 전 남편이 군대에 가고 저는 군대 간 남친을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일부러 바쁘게 생활했어요. 학교 생활과 알바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군대에 있는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휴가를 나오면 매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화도 거의 안 오고 휴가를 나와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 귀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군화를 거꾸로 신은 것이었죠.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더 바쁘게 살며 지냈습니다. 첫 연애였기에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는 마음 아파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좌절감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뒤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졌을 당시 이별의 아픔을 바쁜 일과로 상쇄시켰던 습관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는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내며 시일이 많이 지난 일이라 우리가 무슨 이유로 헤어졌는지조차도 가물가물했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 옛 감정에 흠뻑 젖어 저희는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며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 얼른 키워놓고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할 정도로 저희는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의 소설과 전 남편의 외도로 숨이 막혀서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시어머니 탓만을 할 수는 없다고 그 당시에는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일들로 남편과 싸우게 되고 내가 모르는 일로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 당시 남편과 저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꼬인 것인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많이 놀랐어요. 남편이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전화이니 제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나 좀 살려줘라.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다짜고짜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고 본인을 며느리가 뒷방늙은이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고 성질을 있는 대로 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본인을 구박해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니 얘, 네가 걔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라. 알겠지? 이렇게 정신없이 본인 할 말만 하더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날 전시모와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단순히 안부 전화를 드린 것이었고 요즘 남편이 술을 좀 자주 먹고 들어온다고 건강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었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전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얘기했더니 몰라 이러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안부 전화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 내용을 바꿔서 나를 험담하는 얘기하시는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종종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저에게 어머니가 만만하냐면서 화를 내고 자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잠금 패턴은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남편의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했는데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었습니다. 통화 내역에는 특이점이 없었지만 카톡에는 놀랄만한 사실들이 들어 있었어요. 카톡 즐겨찾기에 여자 프로필이 있었고 들어가 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엄마도 와이프 싫어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얼른 꼬투리 잡아서 이혼할 것이다. 등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마등처럼 옛 기억이 머릿속을 지나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군 시절에도 바람을 피웠지.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없다더니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옛 감정에 저를 다시 만났고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 남편과 헤어지고 열심히 살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괜찮은 직장에 입사해서 인정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나름 뿌듯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지만 연애 경험도 거의 없었기에 옛 연인이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익숙한 전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었고요. 신혼을 조금 즐기다가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저는 껍데기 남편과 살았던 것이었네요.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답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왜 한번 헤어진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조금 더 기다렸으면 땡땡이처럼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땡땡이 보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빨리 이혼하고 땡땡이랑 결혼해야지. 그럼 우리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무작정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눠봤는데 시어머니의 말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 이혼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슬쩍 시어머니를 떠보는 말을 던져봤어요. 그 상간녀 이름을 대며 땡땡이란 여자가 나를 누명 씌우는 말을 남편에게 하라고 했냐 했더니 시어머니는 걔는 그런 소리 안 했다. 내가 너희 빨리 이혼하라고 그런 거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20대 초반 어릴 때 남편은 짧은 머리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상황에서도 여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니 외모는 꽤 괜찮은 편이죠. 여자들의 관심에 뿌듯해하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결혼 후에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여운 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상간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남편과 함께 있고 남편과 절대 떨어져 살 수 없는 사이이니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더군요.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그 전부터 모아온 증거를 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소송 이혼도 불사하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혼이 급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거의 몸만 나가다시피 하며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 양육비, 재산분할 등 돈 한 푼이라도 더 갚겠다고 싸우며 이혼하는 것보다 남편이 이혼만 해주면 다 털어주겠다 하는 것이 더 비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저는 아이와 이사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또 일과 아이에게만 열중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중에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고 안 좋았던 일을 말하고 들어주며 속풀이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 3년 조금 넘었는데 몇 달 전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전화번호는 연락처에서 모두 지워버리고 차단을 해놓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데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습니다. 전시모였어요. 잘 지냈냐는 안부를 간단히 묻더니 재혼을 했냐고 묻더군요. 안 했다고 대답했는데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재혼하지 않았으면 아이 아빠와 다시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는데 다시 한번 어이없었습니다. 조금 놀랍기도 했어요. 저와 이혼을 하면 전 남편은 곧 그 상간녀와 재혼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시모는 저에게 아이도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만날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전 남편이 일이 잘못되었을 것 같은 기대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얘기의 연속이었어요. 그 상간녀는 엄청 부잣집 딸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할 만큼 사치가 심했는데 전 남편과 만날 때도 비싼 것만 먹고 비싼 곳만 가고 그랬다더군요. 전 남편이 남자라고 자존심을 세우느라 그 비용을 다 대다 보니 빚까지 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자기와 재혼을 하면 자기 집에서 뭐 하나 차려준다고 그 여자가 말했대요. 그 말을 믿고 전 남편은 그 여자와 살기 위해서 저와 이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또 전시모를 찾아가서 갖은 아양을 다 떨며 자기와 전 남편이 결혼하면 전 남편 집 살림이 확 필 것이라고 했대요. 그 여자의 돈과 외모에 모자가 함께 반해서 저와 이혼을 계획한 것이었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그 여자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고 하네요. 결혼은 고사하고 자주 만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알아보니 그 여자는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많고 나이 많은 유부남들과 어울리며 돈을 받아 쓰는 여자였대요. 전 남편이 전화를 하면 가끔 아빠와 여행 중이라고 말했는데 그 아빠란 사람들은 돈 많은 유부남들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여자는 괜히 유부남을 꼬셔서 이혼시키고 이혼하고 나면 돌아서 버리는 짓을 재미삼아 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여자가 저에게 줄 상간녀 위자료를 남편이 대출을 받아 해줬다고 하더군요. 전시모의 말을 다 듣고 나니 어이도 없고 전 남편과 전시모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전시모가 불쌍한 척을 하면서 저에게 본인 아들과 다시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데 염칠한 것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재혼을 생각하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여자에 미쳐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유지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허영심까지 겹쳐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이니 자기 엄마나 모시고 혼자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전시모가 손주 어쩌고 하면서 저희 아이에 대한 얘기를 꺼내길래 아들 새장가 보내서 다시 손주 보려고 했던 사람이 내 아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고 아빠와 할머니란 사람은 평생 절대 찾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크면 아빠인데 찾아오겠지 이러는 전시모에게 아이가 크면 더더욱 부모가 돈이 있어야 찾는 것이라고 평생 여자에 미쳐 살 사람이니 돈이나 모을 수 있겠냐고 그게 아니어도 아이를 배신한 사람을 아이가 찾을 일은 없을 테니 그리 알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돌아왔습니다. 전 남편과 전시모가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은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만에 폭삭 늙은 전시모의 모습과 두 모자의 불쌍한 처지를 들으니 제가 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련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죄 짓고는 못 산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을 좀 덜 하더라도 아이에게 더 집중하려고 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얘기는 약점이 될 수도 있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곳 일신사에 시원하게 털어놓고 앞으로는 더 행복해지려 합니다. 일신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과응보네요. 정말 시원한 사연입니다. 앞으로는 쓰니님에게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 아이가 입양하라고 무시하던 예비사돈과 예비형부의 정체가 밝혀지고 쓰니님의 시어머니가 하신 발언에 그들이 하얗게 질려버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사연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남편하고는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요. 맞벌이 하면서 친정엄마랑 친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니는 저와 사이도 돈독한데 우리 아이에게는 너무 좋은 이모인 우리 언니가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예비 영부를 만나서 행복하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지만 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기 전에 마치 통과 의례처럼 힘들었던 시간을 겪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랑 제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관련되어 있었던 일이라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여기에 털어놓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아들은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밝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이죠. 사실 저희 아이는 우리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낳은 입양아죠.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언제나 저희 친자식이었습니다. 입양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남편의 불임이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연애를 일찍 시작하고 대학교 졸업한 직후 각자 취직하고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서 양가 부모님 모두 서로 다 알고 계셨고 시부모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저를 친딸처럼 지금까지도 정말 예뻐해 주세요. 잔소리나 시월드 이런 거 하나도 없으시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권유하셨습니다. 요즘은 다 한다더라. 자녀 계획 세우기도 좋고. 뭐 너희야 술, 담배 안 하고 건강한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서 손해볼 것은 없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버님께서 비용을 내주신다고 하셔서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하고 나란히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이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ml당 최소 6천만 개 정도의 정자가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남편은 100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죠. 의사 선생님이야 죄가 없다지만 저희는 너무나 예상치 못한 절망적인 결과에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많이 울었어요. 남자 자존심이고 뭐고 남편은 선생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저 곧 결혼해요. 이 사람하고요. 결혼해서 자녀 계획도 세우려고 했는데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가정을 꾸리는 걸 꿈꿔왔던 만큼 저희 둘 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결혼 준비도 내려놓고 둘 다 만나면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부모님들께도 사실을 말하고 말았죠. 양가 부모님 모두 충격을 받으셨고 특히나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죄인처럼 사과하셨습니다. 시부모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한동안 슬퍼했지만 점점 마음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니까요. 아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애초에 결혼하려고 했던 건 오빠 때문이니까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저는 이런 식으로 말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둘이 잘 살자. 그렇게 저희는 힘들었던 결혼 전 시간을 겪고 부부가 되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친정엄마는 너 여자가 애기 못 가지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네 탓도 아니고 남편이 그래서 그런 거면 더 힘들어. 괜찮겠어?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엄마에게 잘 살 거라고 다짐하며 안심시켰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하고 불임 클리닉이나 무정자증 치료 등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둘 다 일하는 사람이고 꼬박꼬박 치료받으러 병원 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반년 정도 후부터 입양 이야기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빨리 낳자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서 별로 망설일 건 없었고, 사실 저는 남편 몰래 결혼 전부터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입양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도 없었고, 어떤 아이든 우리 부부와 인연이 맺어지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다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양가 부모님들은 입양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분 모두 다 너희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조금 다르게 겪는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응원이 정말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오랜 기간 고대하고 알아보고 준비한 끝에 사랑스러운 저희의 아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제 아들이고요. 결혼한 지 1년하고도 8개월이 되어 갈 때 데려왔고, 데려왔을 때 아들은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단순히 버려지거나 부모가 떠난 아이가 아니라서 입양기관으로 오게 된 사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출산 직전에 이혼을 하고 출산 후에 양육권을 가져와서는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우겠다고 데리고 나와서 단칸방에서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지병에 합병증이 발병해 사망했다네요. 아이는 아빠 가정으로 갔지만 그쪽 시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나 애 건사할 형편이 안 된다고 아이를 입양기관으로 보내버렸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고 기관 관계자분들도 그 아빠 쪽 식구들을 모두 무척 욕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못돼 먹은 애비가 또 없다. 이 애는 니들 새끼 되고 우리 손자 될 운명이었던 거야. 배를 다른 배 빌려 나왔을 뿐이지 우리 손자, 우리 땡땡이 앞으로 할미가 많이 예뻐해 줄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남편도 아들의 친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화가 나서 한동안 아기 잠들면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기를 그렇게 버려? 하곤 했었어요. 아이 엄마랑 아빠 이혼에 대한 책임도 내가 봤을 땐 아빠 측에 있어. 그러니까 애 엄마가 형편 안 좋은데도 부득불 자기가 직접 키우겠다고 했겠지.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눈물과 웃음으로 아들을 데려왔고 200일 잔치부터 치러주면서 사랑을 주었어요. 남편이 가장 행복해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남편은 우리 땡땡이 만나려고 내가 그런 슬픔을 겪었나 봐. 하며 아들에게 푹 빠졌습니다. 첫 조카를 본 저희 언니도 그때부터 조카를 향한 무한 사랑을 퍼부었어요. 언니는 저와 2살 차이가 나는데 그때 당시 미혼으로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월급의 절반을 저희 아이 옷 사주는 데 썼을 거예요.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휴직하고 아이 키우다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걸요? 육아휴직이 10년이 아닌 게 안타까울 따름이었어요. 아이는 너무나 순하고 너무나 밝게 잘 자랐고 어디 아픈 데도 한 번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저희 언니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육아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서 저는 언니가 만나는 남자가 있단 것도 모르고 살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난 지는 8개월 정도 되어 간다고 했어요. 1년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다고 해서 더 놀랐지만 언니 말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확실히 들었고 제가 아이가 생기고 친정엄마가 언니에게 결혼 압박을 은근히 더 주니까 그것도 마음에 걸려 했던 것 같았고요. 그렇게 언니가 결혼하기로 하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가족에서는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희 부부가 나가기로 했고 아이는 시부모님께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본 예비 형부는 번듯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니는 기업도 꽤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매너도 좋고 언니한테도 잘 대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연애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도 좋았어요. 언니의 예비 시어머님이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요. 아니, 그럼 애를 입양한 거예요? 애를 못 가져서? 네,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저희 아들이고 저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는 저희 아이예요. 아니, 무슨 병력 있는지도 모르는 남의 집 애를 그렇게 데려다 키워? 그때부터 남편도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고 주위에서도 다들 사돈 어르신을 말렸어요. 언니 얼굴도 점점 빨개지고요. 그러나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돈 좀 쓰더라도 불임 치료를 받던가 해서 임신해서 낳고 그 애는 다시 돌려놔요. 내가 다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 그 말 들었을 때는 잘못하다가는 남편이 일이라도 칠 것 같아서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참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저와 남편에게 최악의 자리로 남았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둘이 손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자. 입양이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가 봐. 우리 자식이고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가 사랑해주고 잘 키우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에게 더 사랑을 주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혀서 한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영향을 받아서 저는 몸살에 걸리고 말았어요. 언니는 제게 전화해서 언니가 너무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 언니가 꼭 사과 받아줄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 라며 죄인처럼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시모 며느리 되어봤자 언니 인생도 종칠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언니의 결혼이니까 괜히 오지랖 떨기는 싫어서 참았어요. 언니하고까지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몸살 걸린 저를 대신해서 손자를 돌보시려고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 단순한 몸살이 아닌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계속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물음에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상견례 날 들었던 그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뻔뻔한 옆엔 내가 다 있어? 세상에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손자를 그딴 식으로 싸잡아 욕해? 병력은 무슨 병력? 지 주둥이가 병력이 화려한 것 같구만. 어머님이 펄펄 뛰시면서 화를 내주셔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시원했습니다. 저게 사돈처녀 청첩장이지? 어디 그 뻔뻔한 여자 이름 좀 보자.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한참 청첩장을 들여다보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이름이 낯이 익지? 사돈 어르신 성함이요? 응. 사돈이라는 사람 이름도 그렇고 사돈처녀 신랑 될 사람 이름도 왠지 들어본 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머님은 고개를 갸웃거리시다가 이내 다시 언니 시모를 욕하시면서 아이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어머님께 신세지고 아이를 맡겼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언니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과는 못 받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괜히 언니하고도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미안했죠. 언니 잘못도 아닌데. 그날도 아이를 돌보다가 놀이터 가서 잠깐 놀아주고 집에 돌아와 오후 간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쾅쾅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님이 다급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처음 뵙는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 큰일 났다. 사돈처녀 결혼을 막아야 해. 에?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하고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과 같이 오신 그분은 어머님의 여고 동창으로 어머님과는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 친구분이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어머님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바로 언니의 청첩장이었죠. 이놈, 이 자식, 사람 못 될 놈이야. 절대 결혼시키면 안 돼. 손까지 부들부들 떠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네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갑자기 저희 아들을 보시더니 달려오셔서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어요. 우리 손자인데.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라니요? 우시는 어르신을 두고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친구 딸이 2년 전쯤에 죽었어. 불쌍한 아이였지. 집안에서 반대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었는데 고집 부리고 결혼하고 나서 집이랑 연락을 아예 끊었었거든. 그런데 죽었다고 연락을 받은 거야. 그것도 시댁이 아니라 경찰에서. 가보니까 이미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이만 남기고 죽었더라고. 네? 이혼이요? 그래, 남자놈이 바람을 피웠대. 그것도 술집 여자랑. 그래 놓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린다고 이혼하자고 해서 저 친구 딸이 양육권은 내가 갖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혼했다더라.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는지 지 부모한테도 못 돌아오고 혼자 애 낳고 혼자 몸조리하고 애 돌본 거야. 돈 벌어야 해서 집에서 부업일까지 했다더라. 그러다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결국 합병증으로 죽었어. 집주인이 아기가 하도 우니까 가봤는데 그렇게 된 걸 보게 됐대. 경찰에서 조사하고 겨우 찾아서 저 친구네 집으로 연락했었고. 그럼 아이는
저 친구 집이랑 그 남자놈 집에 연락했는데 남자놈이 먼저 도착해서 아이를 데려갔었어. 장례 치르고 정신 수습하고 아이 찾으러 가보니까 이미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하고. 저 친구 그때 혼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어머님, 혹시 그 아이가... 그래, 맞아. 맞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넋을 놓았고 어머님도 어머님 친구분도 같이 우셨어요. 저도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죠. 내가 그 이름 기억나. 저 친구랑 친구 남편은 결혼식에 가지 않았지만 그 딸내미가 청첩장을 보냈었거든. 그 친구 집에서 봤었어. 나도 한 장 받았었는데 나도 그 친구 딸을 오래 봤어서 나라도 갈까 말까 엄청 들여다봤었지. 그래서 이름이 낯이 익었던 것 같아. 저 친구가 우리 집 와서 내가 그 옆편네 욕 좀 같이 하려고 보여줬더니 알아보더라.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사돈처녀에게 알리고 이 결혼 막아. 그딴 놈한테 가면 큰일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을 번뜩 차렸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언니를 구해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으니까요. 언니에게 전화해서 예비 형부랑 같이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언니는 상견례 일 때문인지 순순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와 예비 형부가 우리 집으로 도착했지만 그 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어머님의 친구분도 계셨죠? 나 땡땡이 엄마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예비 형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분노로 몸까지 떠시는 어머님 친구분을 두시고 어머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언니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으시고 차분하게 그러나 준비된 서류들과 옛날 청첩장 등 증거들을 내보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죠. 아니지, 오빠 아니지, 오빠 날 속인 거야? 결혼했었다고 안 했잖아. 언니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예비 형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보여요? 댁 엄마랑 댁이 못 키운다고 입양 보내서 우리 아들 된 우리 아기요.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 우리 아들로 잘 키울 거고 댁은 언젠가는 천벌받을 거예요. 언니는 어머님 친구분이 간직하고 계시던 죽은 따님의 옛 청첩장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비 형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예비 형부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요.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친정 부모님, 특히 아빠가 정말 화가 나셨죠. 그딴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 남의 집 손자를 욕해? 당장 결혼 깨라. 위약금이고 뭐고 다 그놈한테 물려. 너희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 가장 힘든 건 언니였겠죠. 괜히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 새에 6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물만 겨우겨우 먹었대요. 언니는 기운을 차린 후 제일 먼저 제게 찾아왔습니다. 고마워. 너랑 사돈 어르신이 언니 구했어. 땡땡이는 영원히 내 조카고 영원히 네 아들이야. 우리 땡땡이 모욕하는 그딴 집이랑 진작에 결혼 안 깬 내가 미친 거지. 언니, 미안해. 언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언니와 끌어안고 한바탕 울었어요. 웨딩홀, 웨딩드레스, 집이랑 가구 등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야 할 게 상당히 많았지만 죄다 예비 형부의 몫이었습니다. 그쪽 어머니는 또 그거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왜 자기 아들이 다 위약금을 무냐고요? 근데 언니도 만만치 않게 맞섰어요. 사기로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카 모욕한 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고 저 인간 과거랑 저 인간이 우리 조카를 어떻게 버렸는지 다 까발려서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되는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사는 내내 뒤통수 조심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는 법적으로 저희 부부의 아이이고 그쪽 지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였기에 아이 문제로는 별로 복잡하게 일이 꼬일 건 없었어요. 그 인간도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보여줄 거예요. 다만 어머님의 친구분께는 가끔 보여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따님이 남긴 유일한 선물이니까요. 덕분에 저희는 어머님 친구분께 아직까지 김치를 얻어먹고 있네요.
언니는 그 후로 남자를 못 믿겠다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겠다고 하더니 2년 정도 후에 정말 건실한 남자를 만나서 1년간 연애한 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니의 결혼식에서는 우리 아들이 화동을 맡을 예정이고요.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맺어졌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들이랑 남편이랑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집안을 구했네요. 사랑스러운 것만 아니라 복덩이이기도 한가 봅니다. 쓰니님 가족들, 시댁 가족들, 다들 정말 멋진 분들이십니다. 행복하세요. 이번 사연은 이혼하려고 집을 나온 쓰니님을 찾아와서 설득하던 시모와 남편에게 가족들 다 같이 시원하게 쌍욕으로 참교육을 하고 이혼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가 엄마 없이 자라서 그래.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야. 제가 전 남편에게 자주 듣던 말입니다. 전 남편의 어머니란 분은 저와 둘이 있을 때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본인도 혼동을 하는지 남편이 있을 때도 저에게 못되게 굴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남편은 자기 엄마를 싸고 돌기 바빴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부터 부모님 없이 살아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고모와 고모부가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면서 서름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사춘기 때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것이 부모가 없어서 받는 서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런 일들은 친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어도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었고 사춘기에 예민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 갔다 와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엄마가 있었습니다. 고모라 부르긴 했지만 자상한 엄마처럼 제 얘기를 전부 들어주시고 저와 도란도란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고모부는 퇴근길에 통닭을 사가지고 와서 항상 저에게 다리 하나를 제일 먼저 건네주셨습니다. 고모의 아들 둘과 함께 자랐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저를 이렇게 아껴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지금도 저를 잘 따르고 착하고 예쁜 동생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친부모가 아닌 고모가 저를 키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가 제가 성적을 잘 받아오면 무지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또 보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고모의 자식들은 공부를 잘 못했고 저만 공부를 잘했는데 고모는 제가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해 주셨습니다. 학원을 보내주신다고 해도 저는 싫다고 했어요. 학원 가서 또 수업을 듣느니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고모에게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고모에게 학원비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학원을 안 갔습니다. 대학을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 고모와 고모부께서 기뻐해 주셨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대학에서도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를 병행하며 취업 스펙을 쌓아 대학 졸업 후에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 2년 차에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연애였죠. 남편을 만나고 세상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진정한 내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일깨워 준 사람이었습니다. 꿈 같은 연애를 하던 중 남편의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네 얘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보니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구나.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분을 친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왕래하며 연애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고모부는 부모님의 유산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랄 때 가끔 큰엄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모가 저를 맡아 키우고 있는 것은 제 부모님의 유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 부모님의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관심을 가질 나이도 아니었고, 나를 친부모 이상으로 키워주셨으니 부모님의 유산은 고모와 고모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저희 부모님의 유산을 고스란히 돌려주시려 했습니다.
저는 안 받을 것이라고 하며 나중에 내 동생들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고집을 부렸고, 고모부는 저에게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받으라고 실갱이를 한참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때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했었고, 남편의 어머니와 합가해서 살기로 했었기 때문에 결혼에 많은 돈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곧바로 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식당 일을 그만두더니 한 달에 100만 원의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보면 집안일이 쌓여 있었고, 저는 퇴근 후에 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퇴근해서 피곤한 몸으로 쌓인 집안일을 하는 것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저를 경멸하는 듯이 쳐다보는 어머니의 그 눈빛과 무시하듯 말하는 그 말투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빨리 해라, 답답하다 하시면서 매번 저를 다그쳤고, 식탁에 앉아 식탁을 손으로 치면서 음식을 이것밖에 못하냐고 화를 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외근과 지방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둘이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불현듯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녀로 이 집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집에서 지내는 기간에는 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정하고 친절한 시어머니인 척을 했습니다. 말도 부드럽게 하는데 정말 역겨웠습니다. 어머니의 두 얼굴을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은 화를 냈고, 자기 엄마는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너가 엄마 없이 고모 밑에서 자라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친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이혼이 오히려 더 쉬웠을 것 같네요. 친부모가 아니지만 친부모와 다름없이 저를 키워주신 고모와 고모부에게 이혼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나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신 고모와 고모부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는데, 매번 본인 엄마는 좋은 분이라고, 너가 엄마가 없어서 모른다고 하니 정말 더 힘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남편에게 화를 내며 이혼하자고 터뜨려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녹음한 것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잘 들리더군요. 시어머니의 막말과 다그치는 말들, 그리고 애미 없이 자라서 네가 이런 것을 못 배웠구나 하는 모욕적인 말들이 며칠 되지도 않아서 제 핸드폰에 많이 녹음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취하고 지방에서 금요일에 올라온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못된 짓들과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지는 이중인격적인 행동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도 말했어요. 남편은 늘 하던 말을 하더군요. 너는 엄마가 없어서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저는 말없이 남편에게 톡으로 녹취 파일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고모에게 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서 몰랐다, 미안하다, 마음 돌려달라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집을 나갔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는지 어머니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것이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으면 어머니와 대화 내용 녹취한 것을 가지고 소송이혼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는 꼭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저지른 행동들과 모욕적인 막말들은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형사고소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협의 중에 남편과 어머니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어머니에게 고모부가 다짜고짜 이중인격자, 비열한 년 등의 쌍욕을 하셨습니다. 고모부가 이런 욕을 할 줄 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고모는 남편과 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니까지 것들이 그동안 함부로 했냐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꾹 참고 있었지만 그 둘이 돌아가고 나니 눈물이 터져서 고모와 고모부 앞에서 한참을 울었네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참고 참았는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때 고모부가 저에게 처음으로 연자 들어가는 욕을 하셨습니다. 고모부는 넌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참을 일인지 부숴버릴 일인지 구별도 못해? 하시고는 고모에게 당신은 도대체 애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애교육 하나 똑바로 못 시켜서 딸년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하는데 소리를 지르시는 고모부의 목소리가 울먹거리는 듯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고마워서 정말 한참을 울었네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한동안 저를 설득하던 남편은 제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으니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결혼할 때 서로 든 비용이 없으니 재산 분할 같은 것은 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는 큰 돈은 아니지만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고모와 고모부, 동생들과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다시는 그런 생활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어디라도 한번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마음도 곱고 똑똑한 분이시라 잘 해결하신 것 같네요.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생활 즐기세요. 멋지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